두 해라는 시간은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에 충분했다. 정은지는 그 시간을 세며 하루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11살 딸 박지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살던 가족은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옅어진다고 말했지만 은지에게 그 말은 결코 현실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함은 더 깊어졌고 신앙으로 버텨온 마음도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세상 어딘가에서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믿음이었다. 박준호는 말이 줄었다. 그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고 교회와 경찰서를 오가며 기록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준호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 했고 은지는 기도로 방향을 잡으려 했다. 둘 다 옳았지만 둘 다 지쳐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 한 통의 익명 전화를 받았다. 여의도 한 강공원에서 열린 복지 행사에 수원에서 실종된 아이와 닮은 소녀가 나타났다는 제보였다.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구체적이었다. 정확한 날짜와 행사명까지 말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런 전화는 이번이 10번째였다. 하지만 은지는 이번만은 다르다고 느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지도 앱을 켰다. 서울특별시로 이사한 이유도 바로 그 제보 때문이었다. 익산에서의 삶을 접고 낯선 서울 마포구로 올라온 건 다시 한번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임시로 머무는 오피스텔은 허전했지만 벽 한쪽에는 여전히 지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분홍색 후드티와 같은 옷이 프레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지는 마포경찰서에 연락하기 전 네이버 지도를 열었다. 제보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을 확대하다가 우연히 거리뷰 버튼을 눌렀다. 익숙하지 않은 서울의 길을 따라 화면을 움직이던 순간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뒤편 골목, 작은 교회 간판이 걸린 곳 거기서 분홍색 후드티를 입은 소녀와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그 옷의 무늬, 어깨선, 머리 길이까지 은지의 기억 속 지유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시 확대했다. 네이버 거리뷰 특유의 블러 처리 때문에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옷은 세상에 단 하나였다. 지유의 11번째 생일에 사준 후드티였다. 작은 하트 패턴이 등 부분에 수놓아져 있었고 그 무늬를 맞추느라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생생했다. 화면을 더 이동시키자 소녀 옆에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색 서류 가방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은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따라가며 위치를 기록했다. 지도 하단에는 공덕동 성결교회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마포구 공덕동,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불과 몇 정거장 거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길을 인도하듯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신이 보낸 신호일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지난 2년 동안 수도 없이 허위 제보에 속았고 인터넷 카페에서 누군가 장난삼아 흘린 정보 때문에 헛된 희망을 품은 적도 많았다. 그때마다 상처가 깊어졌고 준호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은지는 경찰에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또 틀린 정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프린터로 거리뷰 화면을 인쇄했다. 종이 위에는 흐릿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사진 밑에 마포구 공덕동 성결교회 인근이라고 적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날 밤, 준호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하루 종일 자료를 정리하다가 지쳐 있었다. 행정안전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수십 번 검색해도 아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청의 공식 수사 보고서에는 더 이상 진행 중인 수색 계획이 없었다. 수원시청 복지과와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다. 모든 행정 기록이 종료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수원중 안교의 목양실에서 기도하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 느꼈던 평온함은 사라졌지만 기도의 습관은 남아 있었다. 서울로 올라온 이후 처음 맞는 봄이었다. 사람들은 새 출발이라 부르지만 은지에게는 또 한 번의 실험 같았다. 하루하루가 믿음과 현실의 경계에서 흔들렸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 속 장면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다음 날 마포경찰서에 제출할 신고서를 작성하며 주소와 시간대를 정리했다. 혹시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몰라 사진을 USB에 옮겨 담았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졌다. 은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노트북을 다시 켰다. 지도 앱을 열고 공덕동 일대의 거리뷰를 한 프레임씩 넘겼다. 혹시 다른 각도에서 얼굴이 더 보일까 싶었다.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반복해서 그 골목을 확대했고 표시된 날짜를 확인했다. 거리뷰 촬영일은 단 2달 전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2달 전이라면 지우는 여전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랐다. 은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는 대신 조용히 메모장에 기록을 남겼다. 공덕동 성결교회 거리뷰 촬영일 2개월 전 분홍색 후드티 소녀와 남자. 문장을 적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이 되살아났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지우라면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통화, 익명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눈앞의 거리뷰가 우연히 이어질 확률은 너무 낮았다. 그 모든 우연이 겹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도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준호는 잠든 듯했지만 은지는 새벽이 오도록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음 날의 계획이 정리되고 있었다. 우선 마포경찰서에 가서 형사와 상담을 요청하고 공덕동 교회 주변 CCTV 설치 현황을 문의해야 했다. 경기도 경찰청에 남아있는 과거 사건 기록도 다시 요청할 생각이었다. 법무부 아동보호정책과에 서면 질의를 넣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경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은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인쇄된 거리뷰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분홍색 후드티의 하트 무늬가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 작은 패턴이 그녀의 지난 2년을 지탱해온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의 기억, 아이가 미소 지으며 말하던 선마, 이 옷 따뜻해요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만약 이번에도 허무한 제보로 끝난다 해도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게 포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상이 잊어도, 기록이 사라져도 네이버 지도 속 흐릿한 한 장면이 남아있는 한 정은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믿음이 길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거리뷰 속 분홍색 후드티는 흐릿했지만 그 무늬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등 부분에 새겨진 작은 하트 패턴이 분명히 보였다. 정은지는 모니터 앞에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2해 전, 지우의 11번째 생일 아침에 직접 포장해 건넸던 선물이었다. 아이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옷을 입고 다녔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진 속에서도 늘 그 옷이었다. 그 옷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순간 은지는 몸속 어딘가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마우스로 화면을 확대하며 주소를 확인했다. 지도 하단에는 공덕동 성결교회 인근 D라는 표시가 있었다. 마포구 공덕동,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과 2정거장 거리였다. 이렇게 가까운 곳이라니? 너무 우연이었다.
혹시 거리뷰 촬영 날짜가 오래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세부 정보를 클릭하자 촬영 시점이 불과 2달 전임을 확인했다. 2달이라면 지효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은지는 인쇄된 사진을 파일철에 넣고 위치를 붉은색 펜으로 표시했다. 그 옆에는 거리뷰 상 발견 공덕동 교회 주변, 촬영일 2달 전이라고 적었다. 박준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희망을 받고 그때마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감정이 생기지 않으려는 듯 차분히 말했다. 그냥 비슷한 옷일 수도 있잖아. 아이 옷가게에 가면 그런 디자인 많잖아.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이건 다르다고 믿고 있었다. 믿음이라기보다 직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즉시 마포경찰서에 신고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신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거짓 제보와 착오가 있었다. 심지어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효를 봤다며 올린 글 때문에 수원에서 강릉까지 헛걸음을 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 마포경찰서 형사가 말했었다. 익명 제보는 신중히 다루셔야 합니다. 허위 정보가 많아요. 그 말이 떠오르자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지도와 시간, 구체적인 장소가 있었다. 단서의 형태가 달랐다. 은지는 노트북을 닫고 마포경찰서의 접수 창구 번호를 검색했다. 오전 9시부터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다. 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커피포트를 켜는 대신 그녀는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경찰이 묻는 기본사항 발견 시점, 장소, 증거자료 모두를 정리했다. 분홍색 후드티, 키 140cm 전후, 머리 길이 어깨선, 교회 인근, 함께 있던 남성은 중년으로 추정. 모든 세부사항이 하나의 문장처럼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 아침이 되자 은지는 혼자 집을 나섰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시도와 좌절을 겪은 그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혹시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다시는 아내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질 것 같았다. 은지는 그런 그의 마음을 읽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버스 안에서도 노트북을 열고 거리뷰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아이의 걸음걸이, 팔의 각도, 그 모든 것이 익숙했다. 마포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접수 담당 공무원은 의례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실종아동 관련 민원은 드물지 않았다. 서류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자 형사 한 명이 나와 자리에 앉았다. 은지는 인쇄물을 꺼내 설명했다. 형사는 무심하게 보던 눈빛이 사진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달라졌다. 촬영일이 2달 전이면 확인해 볼 가치가 있겠네요. 위치가 공덕동 교회 근처면 CCTV 확인도 가능할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은지에게는 오랜만에 들은 구체적인 희망이었다. 형사는 사건 번호를 새로 발급하며 말했다. 기록상 박지유 양 실종 사건은 수원서 부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지만 지금 제보가 서울권이라 마포경찰서에서 협조 수사로 넘기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기도경찰청의 파일이 서울로 넘어온다는 말은 곧 새로운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였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2년의 무력감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경찰서를 나서며 그녀는 휴대폰으로 다시 네이버 지도를 열었다. 공덕동 성결교회 위치를 표시하고 그 주변 도로의 CCTV 위치를 표시한 자료를 수집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마포구의 CCTV 설치 지도를 검색하며 가능성을 하나씩 좇았다. 너무 작은 단서라도 붙잡아야 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퇴근 후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은지가 서류를 내밀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그는 조용히 들었다. 경찰이 뭐래? 라는 질문 하나만 던졌다. 은지는 짧게 답했다.
확인해 본대. 이번에는 진짜 조사한대. 말끝이 흔들렸지만 확신은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이미 수많은 확인해 본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은지의 눈빛이 전과 달랐다. 절망 속에서 꺼진 불빛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불꽃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와 사진을 가지런히 놓았다. 경찰에 제출한 복사본 외에도 원본을 보관했다. 마포경찰서 형사에게 받은 명함을 책갈피처럼 꽂아두었다. 명함 위에는 형사 김도윤, 마포경찰서 형사과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 하나가 이상하게 안도감을 줬다. 실존하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리뷰 화면을 켰다. 이번에는 사진의 픽셀 하나하나를 확대하며 남자의 특징을 찾으려 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옷의 색감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와 흰 셔츠, 그리고 손에 든 가방.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교회 근처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실종 당일에도 교회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장소가 묘하게 겹쳤다. 은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메모장에 또 한 줄을 추가했다. 공덕동 교회 인근 성인 남성, 검은색 코트, 가방 소지 그리고 괄호 안에 적었다. 기독교 복지 관련 인물 가능성. 그녀는 몇 해 전 지우가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던 전도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수원중 안교회로 외부 강사를 초청했던 때였다. 그날 아이들이 돌아온 뒤 지우는 그 전도사님 설교가 좋았다고 말했다. 단 한 번의 기억이지만 은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언젠가 기록해 두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장씩 넘겼다. 일정표 사이에 끼워진 메모 조각에서 그 이름을 찾았다. 전도사 최연수 우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수원중 안교회에서 잠시 활동하고 사라졌던 사람. 은지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최연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하지만 공덕동 교회와 함께 검색하자 동일한 이름의 전도사가 최근까지 마포구 일대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를 했다는 글이 나왔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하며 그 사람의 사진을 봤다. 교회 행사 홍보 포스터 속 얼굴은 거리뷰 속 남자의 실루엣과 겹쳐 보였다. 눈썹 모양, 머리선, 체형까지 모두 일치했다. 은지는 숨을 삼키며 사진을 저장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마포경찰서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형사 김도윤이 받았다. 추가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화기 너머의 형사는 짧게 대답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전화를 끊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로 묶었다. 거리뷰 이미지, 포스터 사진, 메모, 그리고 수원중 안교회 일정표.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믿음처럼 단단히 쌓여 있었다. 2달 전의 거리뷰 한 장면이 이제 살아있는 사건으로 변하고 있었다. 네이버 지도 속 흐릿한 화면이 그녀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이끌고 있었다. 정은지는 마포경찰서로 향하던 길에서 마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목적지가 분명했지만 발길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거리뷰 속 그 교회, 공덕동 성결교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히 화면 속 사진으로 본 고지였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이 계속 가슴에 남았다. 그녀는 신호등이 바뀌자 핸들을 돌려 교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서에 가기 전 잠시 확인만 하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유 없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정문으로 향하자 조용한 교회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고 은지를 보자 고개를 들었다. 젊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남자는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자신을 전도사 민기훈이라고 소개하며
현재 이 교회의 행정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임시로 파견된 목사 최연수의 보조를 맡고 있다고 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지는 숨이 멎는 듯했다. 목사 최연수.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2해 전 수원중 안교회에서 단기 부흥회를 진행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당시 그는 전국을 돌며 순회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몇 주간 교회에 머물렀고 그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가 사라졌다. 은지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지만 지금 다시 그 이름이 눈앞에 나타났다. 전도사 민기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환하게 웃었다. 목사님은 지금 안에 계십니다. 혹시 상담이나 기도 요청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렸지만 은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있었다. 수원에서 들었던 그의 설교, 목소리, 그날의 분위기, 그리고 그 직후 시작된 악몽 같은 나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은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근처를 지나다가 들러봤어요. 예배 시간표를 알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민기호는 교회 주보를 내밀며 시간표를 알려줬다. 주일 오전 11시, 수요일 저녁 7시. 그는 덧붙였다. 목사님이 요즘 복지선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가정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복지선교. 아이들과 관련된 단어가 그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교회 현관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걸어 나왔다. 머리가 희끗하고 검은색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멀리서 봐도 그가 바로 최연수 목사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지만 그가 곧바로 그녀를 바라봤다.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다. 최 목사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낯익은 얼굴이네요. 혹시 예전에 수원중 안교회에서 뵌 적 있나요? 은지는 마음속으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러나 겉으로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쪽 교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뵙다니 그 말에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은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 단순한 예의인지 아니면 진짜로 기억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긴장이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은지는 마음속에서 경계의 벽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다. 목사 최연수는 전도사 민기훈에게 서류를 건네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민기훈이 자리를 비운 후 그는 은지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은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아니요. 그냥 예배 시간만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근처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주일에 꼭 오세요. 이번 주는 특별히 어린이부 봉헌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은지는 몸 안 어딘가에서 싸늘한 소름이 번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이부, 아이들, 봉헌 예배. 모든 단어가 어쩐지 불편하게 이어졌다. 은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교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한동안 가슴이 쿵쾅거렸다. 경찰서에 바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지금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거리뷰 속 남자, 그 교회의 목사, 그리고 과거 수원에서의 인연. 모든 조각이 어딘가 맞물려 있었지만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길 건너편 카페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최연수 목사 복지선교라고 입력했다. 여러 교회의 설교 영상과 행사 사진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마포 기독복지센터 여름 봉사 캠프라는 제목 아래 최 목사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이 묘하게 지우와 닮아 있었다. 은지는 확대 버튼을 눌렀다. 사진이 흐릿하게 깨졌지만 그 옷의 색감과 체형은 분명 지우와 비슷했다. 사진 게시 날짜는 3달 전, 촬영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이었다. 바로 익명 제보가 언급했던 장소였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모든 연결이 너무 정확했다. 그녀는 사진을 저장하고 파일명을 3개월 전 여의도 봉사 캠프라고 지정했다. 이어서 교회 홈페이지 하단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전화번호 옆에는 기독교복지재단 협력기관 D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단어가 눈에 박혔다. 복지재단. 아이들의 사진, 거리뷰, 그리고 목사 최연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여가는 느낌이었다. 은지는 핸드백 속에서 수첩을 꺼내 날짜를 기록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었다. 2023년 5월 거리뷰. 공덕동 교회, 최연수, 복지재단, 여의도 한강공원. 메모의 줄마다 떨림이 남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마포경찰서 형사 김도윤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목소리가 들렸다. 정은지 씨,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공덕동 교회와 여의도 행사 사진이 연결돼 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 자료를 바로 메일로 보내주세요.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은지는 핸드폰을 놓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겁게 눌러온 감정이 이제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 직감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포의 한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얽힌 인물들. 네이버 거리뷰 속 한 장면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신호임을 그녀는 느꼈다.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기도를 했다. 기도는 간절했지만 조용했다. 다시는 잃어버린 희망을 붙잡기 위해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야 했다. 최연수 목사는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정말 반갑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기억이 났어요. 수원중 안교회, 그때 함께 봉사 준비하시던 분이시죠. 그 말에 은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계산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은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전단지를 꺼냈다. 몇 년 동안 수백 장을 나눠주며 희미하게 다른 모서리, 거기에는 여전히 지우의 얼굴이 선명했다. 혹시 이런 아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목사는 전단지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사진 위를 스치며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순간, 미세한 경직이 눈가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내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타깝네요. 이런 아이가 있었군요. 저는 처음 봅니다.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대답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묘하게 어색했다. 그는 전단지를 돌려주며 덧붙였다. 요즘은 실종 사건이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서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주일 예배 때도 신도들에게 알려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배려와 진심의 말처럼 들렸지만
은지는 그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냉기를 느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 그녀는 억눌린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잠시 시선을 돌리는 사이 목사의 양복상의 주머니 안쪽에서 야른 종이 한 장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며 빛이 스칠 때 그 종이 속에 찍힌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여자아이의 옆모습이었다. 흐릿했지만 입술 모양과 턱선이 낯익었다. 지우였다. 은지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목사는 곧바로 손을 움직여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제 딸 사진이에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 한마디에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시선 교환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목사는 끝까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한 흔들림을 은지는 분명히 느꼈다. 교회를 나서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묵직한 의문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계단을 내려가며 고개를 돌리자 목사가 현관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짧은 대화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시선이 이쪽을 향하는 듯했다. 은지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길을 따라 내려오다 교회 주차장을 지나쳤다. 그곳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유리창에는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흰색 천이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문득 차 안을 스쳐 지나가는 향기가 느껴졌다. 익숙한 향기였다. 바닐라의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냄새. 은지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향은 지우가 사라지기 전 매일 쓰던 향수의 냄새였다. 생일 선물로 사준 그 작은 향수, 이름까지 기억났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 전마다 선마, 향기가 나요, 라며 웃곤 했다. 지금 그 향이 눈앞에서 느껴졌다. 은지는 차문 가까이 다가가려다 멈췄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짧게 숨을 고르고 뒤로 물러섰다. 주차장 입구 근처에는 CCTV가 있었다. 마포구청 설치 지도에서 본 그 위치가 떠올랐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공덕동 교회 주차장, 검은색 차량, 바닐라 향. 그녀는 그제야 몸을 돌려 골목 끝으로 걸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왜 그 사진이 그의 주머니에 있었을까? 왜 그 향기가 거기서 났을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왜 처음 봤다면서 전단지를 그렇게 오래 들여다봤을까? 카페에 도착하자 은지는 노트북을 꺼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머리는 또렷했다. 교회 이름, 목사 이름, 차량 정보, 그리고 향기. 모두 메모장에 정리했다. 그리고 경찰서 형사에게 보낼 보고용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마포구 공덕동 성결교회 방문 결과 목사 최연수, 전 수원중앙교회 초청 설교 이력 있음. 주머니에서 소녀 사진 확인. 차량 내에서 실종 아동이 사용하던 향수와 동일한 향 감지. 문장을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사실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몰랐다. 메일을 보내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행사 공지란에는 기독교복지재단 주간 마포 지역 아동 돌봄 프로그램 D라는 공고가 있었다.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로 되어 있었다. 사진 속 봉사활동과 동일한 기관 이름이었다. 복지재단. 바로 그 단어가 모든 연결의 중심에 있었다. 은지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마포경찰서 민원창구는 점심시간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자동음성만 반복되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숨을 내쉬었다. 직접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메일을 전송하고 자료 파일을 첨부했다. 그리고 USB 안에도 복사본을 남겼다. 그날 오후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다시 교회 쪽을 지나면서 차를 확인했지만 이미 그 검은색 차량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목사 최연수가 현관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은지는 그를 바라보다 눈을 돌렸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만 반복되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네이버 지도를 열고 거리뷰를 다시 살폈다. 혹시라도 새로운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어 다른 단서가 보일까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경찰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실종아동팀에도 서면 신고를 준비했다. 기존 사건 번호를 참조해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모든 직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아직도 그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바닐라 향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냄새였다. 정은지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믿음은 이제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했다. 그날 공덕동 교회에서 느낀 불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신호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신호를 놓치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정은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마포경찰서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형사에게서 돌아온 답은 확인 중입니다. 라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마음속 불안한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최연수 목사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주소를 찾아본 은지는 네이버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확대했다. 지도상 주소는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 근처였다. 이름은 기독교복지재단 위탁보육센터. 복지시설이라면 신고할 이유가 없을지도 몰랐지만 은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그녀는 남편 박준호에게 외출을 알렸다. 준호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또 그 사람을 찾아가려는 거야.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이미 수많은 허망한 시도를 겪은 사람의 냉소가 묻어 있었다. 은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확인만 하고 올게. 그냥 내 마음을 잠시 확인하려고. 하지만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지야, 제발 그만해. 이제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몰입하면 스스로 무너질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은지의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서대문구 방면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의 파란 선이 따라가던 길 위로 기독교복지재단 위탁보육센터라는 목적지가 나타났다.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신호에 멈춰 있을 때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은 한순간도 평범한 얼굴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잠시 후 앞쪽 교차로에서 낯익은 차량이 보였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은 전과 같았다. 최연수 목사의 차였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다.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고 은지는 그 안에서 다시 그 익숙한 향기를 느낀 듯했다. 그녀는 재빨리 차선을 바꿔 뒤를 따랐다. 차량은 마포구를 지나 서대문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도심의 불빛 사이로 검은 세단이 끊임없이 앞서갔다. 은지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따라갔다.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앞에 차가 멈추면 모든 의문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세단은 한참을 달린 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멀찍이 서 속도를 늦추었다. 건물 벽에 부착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기독교복지재단 위탁보육센터. 지도에서 본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차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세우고 시선을 고정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렸다. 한 중년 여성이 내려서 차량 트렁크를 열었다. 그녀는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뒤로 문이 열리고 5명 정도의 아이들이 하나둘 내려왔다. 은지는 숨을 죽였다. 가장 먼저 내린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고 그 뒤를 따라 키가 비슷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순간 은지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꽂혔다. 분홍색 옷이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 길이, 작은 체형, 걸음걸이까지 지우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운전대를 세게 쥐며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얼굴이 보였다. 낯선 얼굴이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분명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닮은 모습이 마음을 찢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했다. 서대문구, 복지센터, 검은색 세단, 중년 여성, 아이 5명, 분홍색 옷.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은 단서가 부족할 뿐이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해상도가 낮았지만 차량과 인물들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조금 뒤 최연수 목사가 건물 안에서 나왔다. 그는 아이들과 여성을 향해 짧게 인사한 뒤 무언가 서류를 전달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목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차에 다시 올랐다. 은지는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다. 검은 세단이 다시 움직이자 그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그녀는 교차로를 지나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다. 혹시 모를 대화를 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차창 너머로 들리는 것은 라디오 소리뿐이었다. 최연수 목사는 운전 중에도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했지만 정확히 들리진 않았다. 한참 후 차량은 마포구 공덕동 방향으로 되돌아왔다. 은지는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갑자기 세단이 골목 어귀에서 속도를 늦추더니 도로 한쪽에 멈췄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몇 초 후 그가 차에서 내렸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거울을 통해 그 움직임을 살폈다. 목사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아이들, 센터, 명단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듯했다. 은지는 숨이 막혔다. 그가 다시 차에 타자 그녀는 서둘러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멀어지는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내 신호에 걸리며 시야에서 놓쳤다. 그 순간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준호였다. 지금 어디야?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확인할 게 있어서 나왔어. 곧 들어갈게. 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다. 또 그 목사 때문이지.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하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밤이 깊어지자 은지는 다시 차를 몰고 복지센터 근처로 향했다. 건물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거리를 두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결국 차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옆 골목에서 누군가 나왔다. 아까 그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셔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것 같아 몸을 움찔했다. 다행히 여자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진 한 장이 은지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붙였다. 단서는 너무 많았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최연수 목사의 얼굴, 복지센터의 간판, 분홍색 옷을 입은 아이, 그리고 신발 한 짝, 모든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지우가 아니라는 사실이 절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의심은 더 확실해졌다. 은지는 핸드폰을 열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사람 주변엔 아이들이 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싸움이라는 것을. 마포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약속된 시간은 지나 있었다. 접수창구 직원이 형사 김도윤이 회의 중이라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다. 기다림은 익숙했지만 이번엔 유난히 무거웠다. 정은지는 손에 쥔 서류철을 꽉 눌러쥐었다. 그 안에는 복지센터와 관련된 사진, 차량 번호, 그리고 메모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남편 박준호는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긴장감과 피로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10여 분이 지나도 형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원이 다가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다른 일정이 생기셔서 오후로 미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이게 몇 번째야? 매번 기다리라고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절망이 묻어 있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의 무기력함을 원망하기보다 이미 모든 희망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식사 좀 하고 올게. 그는 피곤한 눈빛으로 문을 나섰다. 은지는 홀로 의자에 남았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수원중 안교회의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뒤졌다. 그중 하나, 예전 교회 행정팀에서 함께 일했던 박미정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교회에 근무 중이었다. 은지는 전화를 걸었다. 미정 씨. 나 은지야. 혹시 시간 좀 괜찮아요? 반가움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은지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은지는 짧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때 교회에 잠시 와서 설교했던 최연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기록이라 오래됐는데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돌아왔다. 은지 씨. 이상하네요. 그분 이름으로 등록된 서류가 없어요. 외부 강사 목록에도 빠져 있고 초청 명단에도 없어요. 당시 행사 보고서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은지는 깜짝 놀라 물었다. 다른 이름이요? 네, 최도연이라는 사람인데 주민번호 앞자리가 달라요. 근데 주소가 비슷해요. 아마 누군가 서류를 바꾸어 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목사 최연수라는 이름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은지는 즉시 메모를 남겼다. 최연수 최도연 서류 위조, 죄부 강사 허위 등록 가능성. 그녀는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미정 씨. 이 정보는 꼭 필요했어요. 통화를 마치자 마음이 급해졌다. 경찰에 바로 보고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형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 멈췄다.
지금의 자신을 그는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대신 은지는 차를 몰고 무작정 도로로 나섰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화면에 마치 이끌리듯 어떤 주소가 떠올랐다. 복지센터가 있던 서대문구 근처였다. 이태원 방면으로 들어서자 차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이동했다. 그때 전방에서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복지센터 앞에서 보았던 그 차였다. 뒷유리창에 교회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운전석에는 그때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커다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은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차를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다. 차는 이태원의 언덕길을 지나 좁은 도로로 접어들더니 서울 기독교 아동보육원 앞에서 멈췄다. 건물 간판을 보는 순간 은지는 숨을 삼켰다. 그곳은 오래된 교회 재단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이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이 건물 입구로 향했다. 뒤쪽 좌석 문이 열리더니 아이들이 차례로 내렸다. 3명, 4명, 5명. 은지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그중 한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긴 머리, 어깨까지 오는 길이, 익숙한 체형.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분홍색 가방끈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익숙했다. 은지는 차 안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가 얼굴을 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듯했다. 사진 속 그 얼굴. 지우였다. 눈매, 코, 인매까지 단 한 점의 의심도 남지 않았다. 아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이내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나서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빠르게 카메라 앱을 켰다. 줌을 최대한 당겨서 여러 장을 찍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지우의 얼굴과 복지시설의 간판이 한 화면에 담겼다. 몇 년 만에 다시 본 얼굴이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보다 강한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잠시 후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은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음만 이어졌다. 통화가 되지 않자 다시 형사 김도윤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호만 갔다. 그녀는 차량 안에서 몇 분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우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2해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이제 확실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왜 그곳에 있었을까? 왜 복지재단의 이름 아래 숨어 있었을까? 은지는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듯 생각을 정리했다. 가짜 이름으로 교회를 돌며 아이들을 모았던 목사, 복지재단을 빙자한 시설, 그리고 지금 지우가 있는 그곳. 모든 연결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김영사님, 발견했습니다. 서울 기독교 아동보육원 앞, 지우로 보이는 아이 확인. 즉시 확인 요청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건물 출입문이 다시 열렸다. 그 중년 여성이 나와 전화를 걸며 서 있었다. 목소리가 바람결에 흘러들었다. 아이들 명단 다 정리됐어요. 목사님, 이제 준비하셔도 돼요. 짧은 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확신이 굳어졌다. 은지는 조용히 시동을 켰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우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정은지는 전화를 붙잡은 채 손이 떨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준호였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말했다. 지우를 봤어. 지금 서울기독교아동보육원 앞이야. 경찰 불러줘. 용산경찰서가 제일 가까워 목소리는 다급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준호의 대답이 들리지 않을 만큼 심장이 요동쳤다. 은지야, 진짜야. 확실해. 그녀는 대답 대신 다시 외쳤다. 지우야, 내 딸이야. 제발 빨리 와.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112를 눌렀다. 신고 접수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신고 내용 말씀해주세요. 은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서울기독교아동보육원 앞입니다. 2해 전에 실종된 아동을 발견했어요. 지금 그 아이가 한 여자의 차에 타려고 해요. 용산경찰서에 바로 연결해주세요. 접수원은 신속히 조치를 약속했고 순찰차 출동을 안내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지시설의 입구 근처에서 중년 여성이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다. 아이들 중 맨 끝에 서 있던 소녀, 분홍 가방을 맨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은지는 그 순간 모든 소리를 잊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표정. 너무도 익숙했다. 지우야. 그녀는 이름을 불렀다.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두 눈이 마주쳤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갈랐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가서며 다시 외쳤다. 지우야. 엄마다. 엄마야. 아이의 얼굴이 놀람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엄마. 죽었다고 들었는데 왜 살아있어요? 그 한 문장에 은지는 숨이 막혔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에게서 그렇게 배웠다는 게 분명했다. 그때 중년 여성이 소리쳤다. 차에 타. 아이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여자는 황급히 운전석으로 뛰어들었다. 엔진 소리가 울리자 은지는 본능적으로 차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차를 막으려 했지만 여자는 기어를 넣고 앞으로 밀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용산경찰서 순찰차 2대가 동시에 도착했다. 경찰들이 차를 둘러싸며 운전석 문을 열었다. 여자는 저항했지만 곧 제압당했다. 경찰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 서울기독교아동보육원 관련 신고건입니다. 운전자 신분 확인합니다.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다. 저는 최 목사님 일을 도왔을 뿐이에요. 경위는 단호하게 물었다. 최 목사라면 성함이 최연수입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이 시켰어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경찰은 곧바로 무전을 보냈다. 목표 인물, 최연수. 현재 소재 확인 요청. 기독교복지재단 관련 추가 수사 필요. 은지는 경찰의 팔을 붙잡았다. 그 여자 차에 제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지유예요. 2해 전 수원에서 사라졌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이 보호관에게 지시했다. 아이 분리 조치하고 신원 확인하세요. 보호관이 아이를 부드럽게 안내하자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우리 엄마예요. 은지는 한 발짝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지우야. 엄마다.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그 말에 아이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고 주변에는 이미 여러 명의 형사들이 모여 있었다. 한 형사가 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 사람,
복지재단 직원 아닙니다. 신분 도용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형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 안에는 전국 각지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곧 현장에 용산경찰서 수사팀장이 도착했다. 그는 짧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말했다. 이건 단순 위탁보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종교 명목으로 데려온 불법 보육 조직으로 보입니다. 즉시 수색영장 신청하세요.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차 안에서 고개를 들며 외쳤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빼앗는 건 범죄입니다. 지우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은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아이 신원 확인을 위해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병원과 아동보호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저 옆에 있게 해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었다. 잠시 후 박준호가 현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잃었다. 경찰차, 울음 섞인 아이들의 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은지와 지유. 그는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다. 지유야,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시간을 녹여버렸다. 지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빠, 나 꿈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엄마 아빠는 이제 천국에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린 여기 있다.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순간 현장에 있던 형사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기독교복지재단 본부 위치 확인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최연수 소재 파악 중. 수사팀은 즉시 출발 준비를 했다. 팀장은 은지를 향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를 되찾으신 건 기적이에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에 앉아있는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두 해의 절망, 수백 번의 허망한 추적, 끝없는 기도. 모든 것이 이 한순간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여자를 연행하며 묻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다들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지우는 엄마의 품에 고개를 묻었다. 은지는 그 작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널 데리러 왔어. 순찰차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 때까지 은지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두 해의 끝은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합동수사는 이틀 만에 결론에 도달했다. 목사 최연수라 불리던 남자의 본명은 최도연이었고 그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종교 사기와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전국 여러 교회를 돌며 위조된 신분으로 설교를 해왔고 기독교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의 가짜 단체를 세워 아이들을 모아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아왔다. 아이들의 신상은 조작되어 있었고 부모를 잃었다는 거짓 서류까지 정교하게 준비돼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구조된 아이는 모두 7명이었다. 서울특별시청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단상에 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던 불법 종교단체가 적발되었습니다. 피의자 최도연은 종교의 이름으로 보호를 가장의 아동을 불법적으로 감금,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수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국장은 단호하게 덧붙였다. 아이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 중이며 법무부와 함께 심리치료와 재통합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회견장의 한쪽에는 정은지와 박준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이 두 사람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그들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세상 어디에도 흔적이 없던 아이가 지금은 옆에 있었다. 지우는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회견장 박대기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 같은 두려움과 기다림을 겪은 존재들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씨,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믿음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믿음이란 종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말은 단조로웠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은지는 지우와 함께 수원시로 돌아왔다. 2해 동안 멈춰있던 집의 공기는 낯설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그때의 웃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지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다. 이 집, 그대로네. 은지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감사와 슬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밤이 깊자 은지는 다시 네이버 지도를 열었다. 거리뷰 화면이 천천히 로딩되더니 마포구 공덕동의 거리 모습이 나타났다. 그곳, 사진 속 그 장면. 분홍색 후드를 입은 소녀와 함께 걷던 남자의 뒷모습. 모든 사건이 시작된 그 이미지였다. 은지는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확대했다. 흐릿한 도로 위의 아이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2해 동안 절망 속에서 이 사진을 수없이 보며 울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사진이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다. 파일 이름은 믿음. 그날 이후 그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SNS와 뉴스, 커뮤니티를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고 전국 각지의 실종아동 가족들이 은지에게 연락을 보내왔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신고를 결심했다고 적었다. 수원시청 아동복지과에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담당 주무관은 정중히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실종아동 대처 매뉴얼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정은지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제가 한 건 단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밤을 보냈다. 악몽 속에서 최도연의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었고 지우가 다시 사라지는 장면을 반복해서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불안을 지워냈다. 지우는 여전히 향수 냄새를 좋아했고 학교 준비물에 바닐라 향 스티커를 붙였다. 그 향이 은지의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 박준호는 직장 복귀를 미루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어느 저녁, 그는 은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살아야지? 지우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을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되었지. 잃었다가 되찾은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며칠 후 뉴스에서는 또 다른 실종아동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은 새로운 단서를 추적 중이라 발표했다. 은지는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다. 그 아이의 부모도 언젠가 자신처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일기장을 켰다. 그리고 짧게 썼다. 거리뷰 속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신의 신호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신의 목소리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들린다는 걸 봄이 다시 찾아왔다. 지우는 학교 교복을 입고 현관 앞에 섰다. 은지는 문 앞에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도 믿을게.
세상은 무서울 때도 있지만 엄마가 보여줬잖아요.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 말에 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믿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걸.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네이버지도 거리뷰를 열었다. 같은 거리, 같은 화면. 하지만 이번엔 그 위에 새로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떠 있었다. 도로 한가운데에 핑크색 점퍼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화면 확대를 하자 그 여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바로 자신이었다.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린다. 정은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믿음이 한 아이를 구했고 그 믿음이 자신을 다시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창을 닫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복잡하지만 누군가의 간절한 믿음이 또 다른 기적의 불씨가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그녀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진실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믿음과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어둡고 냉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마음이 결국은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은지 씨의 용기와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도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향한 믿음과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깊은 감동과 진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